사실은 온라인 플랫폼 쪽은 제가 아주 전문가인데 택시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상에서 뉴스 등을 많이 검색하면서 택시 플랫폼에 도대체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았고 그 찾은 것에 대해서 현재의 우리 공정거래법 체계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또는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느냐를 좀 검색해 보았고 또 택시 플랫폼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조금 언급한 정도로 그렇게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 하면은 온라인상에서 서비스가 되는 플랫폼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능만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쓰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갖다가 공정거래법,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지키는 공정거래법을 규제하려고 할 때 종래의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상에서 규제되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쉽지 않은, 규제하려고 하니까 이게 새롭게 혁신이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간섭하면서 산업에 팔을 깨뜨리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고요. 또 종래의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종래의 공정거래법하고는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하면은 이 시장의 특성이 양면적 또는 다면적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예컨대 네이버의 정보 검색 서비스 같은 걸 보면은 소비자들이 정보 검색 들어와서 공짜로 무료로 정보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플랫폼의 가치가 있어지니까 기업하는 분들이 이 플랫폼에다가 광고를 맡기게 되죠. 자, 그러면은 소비자가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광고를 맡기려고 하는 분들은 광고의 단가가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이버 등은 광고에 의한 수익을 얻어가지고 그걸 무료로 소비자들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검색 서비스와 광고 시장이라고 하는 걸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오프라인상에서는 발생하지 잘 않는 문제인데 온라인상에서는 바로 당해 플랫폼에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의 그런 다면적인 측면이 나타나니까 규제 당국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에는 특히나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하면은 크게 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는 직접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있고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니까 더 많은 소비자들이 몰리더라. 이게 직접 네트워크 효과고요.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니까 광고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광고주들이 몰리더라. 이게 간접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네트워크 효과 중에서도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되는데 점점 더 많이 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 되는데 점점 많이 몰리는 현상, 이제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티핑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락인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잠금, 고착되어 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면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게 그냥 시장에서 대세가 되고 그것만 이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해서 처음 시장에 나타난 사업자가 승리자가 되고 그 승리자가 시장을 전부 독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쪽 온라인 시장 쪽에서는 선발주자의 이점이 그 어떤 시장보다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옥션 시장에서는 코리아 옥션이 그냥 그게 독점해버렸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빨리 사업하는 것이 온라인 시장에서 대박을 낼 수 있는
큰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경쟁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처음 시장에 나타난 혁신적이었던 기업들이죠. 이 혁신적인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버리고 그러면서 모든 이익을 독식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잘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전 세계 경쟁 당국의 깊은 고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택시 플랫폼과 관련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카카오티 경우에는 전체 택시 기사분들의 92.8%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답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24만 명 정도 되는데 약 22만 명이 가입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티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저기 소비자가 이용하는 건데요. 한 달에 약 1,016만 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2021년 8월달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넘는 국민들이 한 달에 이용하고 있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나왔던 그 서울 교통이용 통계 보고서를 이용해 봤더니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지하철이었습니다. 48.3%, 447만 건 정도 이용했다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하루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42.6%로 394만 건. 근데 택시는 하루에 78만 건 정도 이용했대요. 시민들이. 이게 약 8.4%. 시민의 8.4%가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평균 운행 택시 수가 43,211대여서 하루 평균 18회 정도 손님들을 태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분들은 일단 하루 18명 정도의 손님을 태우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미루어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택시 플랫폼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손님들은 출근 시간보다는 퇴근 시간에 많이 택시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퇴근 이후 이제 저녁 시간에 택시에 대한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은 밤에 초과 수요, 아마 술을 한잔 하시고 댁에 들어가느라고 그런 것 같고 직장에서 좀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은 택시를 탈 수밖에 없죠. 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 여기는 항시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티의 운영 실태인데요. 아까 이미 얘기했죠. 92.8% 정도가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택시들 보니까 SK텔레콤하고 우도가 손잡은 우티라고 있는데 이게 86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타다는 9만 명 정도, 그리고 마카롱은 3만 명 정도. 이때 86만 명, 9만 명, 3만 명은 이용 고객, 소비자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티는 한 달에 1,000만 명 넘게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인 거죠. 그래서 고작 한 8%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카오티 등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아직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안 했고 있습니다만 이제 발표할 걸 보냈는데요.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시장의 독과점 위력으로 타 가맹 택시 카카오티에 대한 호출을 차단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자기 가맹 택시, 카카오 가맹 택시에 대해서 코를 몰아주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기사분들이 이의 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정위에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시 등이 그거에 플러스로 카카오가 콜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콜 차단 행위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김의곤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카카오티가 타 주차 플랫폼, 카카오 주차 플랫폼도 있고 다른 플랫폼들의 주차 플랫폼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주차 플랫폼의 거래를 끊으면 수수료를 반값으로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는데 이것은 또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장인 한기정 위원장께서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대답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1일 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렇게 언급했으니까 공정위에서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올해 2022년 2월 23일이죠. 서울시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이 장거리 목적지를 선택하는 승객들은 쉽게 택시를 잡고 택시를 태우는데 단거리 승객들은 잘 못 잡니다. 야, 이 장거리 승객 골라 태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점도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공정이나 서울시의 입장에 비해서 카카오의 입장은 본인들이 쓰고 있는 알고리즘은 정상적이고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의 어떤 후원을 받은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라고 해서 학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 말씀으로는 운영 서버 내의 소스 코드를 확인했고 17억 건에 이르는 택시 콜 발송 이력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석 결과로서는 그 콜카드의 택시 영업 방식이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 도착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송되고 있을 뿐 선택적인 어떤 그 일반 기사분들이 선택적으로 콜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거에서 배차 수락률의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 어떤 알고리즘적으로 가맹 택시, 카카오 가맹 택시 유리하게 하거나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조사 데이터 자체도 조금 신뢰성이 없는 거 아니냐, 카카오가 꾸렸으니까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또 시기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체 시기로 확장하지 않고 일정한 시기만 했으니까 좀 데이터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라는 지적도 하고요.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가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콜 서비스를 해주면서 본인이 또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플레이어면서 또 심판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뭔가 공정성을 깨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의 주체이고 또 많은 택시 사업자 그리고 뭐 좀 더 확대하는 이 택시가 아닌 플랫폼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영업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럼 이 혁신을 통한 기회 창출이라고 해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판을 열어주는 게 플랫폼인데 이런 플랫폼의 어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얘기했던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카카오가 자기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콜을 몰아주거나 하는 거죠. 이게 근데 법률적으로는 자사우대행위라고 합니다. 자기 우대 행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셀프 프레퍼런싱 그러는데 내 제품 또는 나의 자회사의 제품 등을 갖다가 우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검색할 때는 검색 상위 순위에다가 나하고 나의 계열 회사들의 제품을 쫙 올려버리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건 불공정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규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모든 경쟁 당국들이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도 규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요 자사우대 행위와 비슷한 걸로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 플랫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플랫폼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두 개의 플랫폼을 같이 못 쓰게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도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멀티 호밍을 차단하는 것. 호밍이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 개 써야 되는데 야 싱글 호밍 우리 것만 써.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FN이라고 해서 최저가 보장을 요구합니다. 야 우리 플랫폼에서 네가 물건 파는 거 제일 싸게 줘야 돼. 다른 데 할인해줬으면 우리 것도 당연히 할인해줘야 돼. 이런 건데요. 이거는 과거에는 이거는 당연한 경쟁의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변해서 이제는 EU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쟁 강국들이 이것도 안 된다. 이건 경쟁을 해치는 거다. 라고 해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EU에서 구글 쇼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구글 제품들을 갖다 상위에 포진하는 거 불공정하다고 해서 규제를 삼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글이 야 무슨 소리냐 너희 경쟁 당국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이의 제기해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도 역시 그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 운영할 때 검색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로 올렸던 거 역시 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타 플랫폼 가입 택시에 대해서 콜을 차단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콜을 차단하는 거니까 결국은 자사의 플랫폼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공정거래법상, 경쟁법상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콜 차단 행위와 관련해서 결국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때 이 카카오티의 서비스를 어떻게 해왔느냐라고 하는 형태가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언론 보도 등을 위해서 처음에 이 콜 차단 행위를 할 때에는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무료로 서비스하던 콜을 갖다가 차단했다. 가맹 택시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카카오티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던 건데 이건 이제 우리 경쟁 플랫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용하는 거 안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혜적으로 혜택을 주던 건데 혜택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카카오 블루 가맹 택시에 대해서 카카오티 일반 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사람들은 안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카카오 블루에 가입하는 경우에 카카오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한한 끼어팔기로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종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에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어팔기 했거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어팔기 했어요. 무료로. 그때 규제를 했습니다. 끼어팔기 규제를 했는데 규제의 대상이 왜 규제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넷스케이프 등을 갖다 시장에서 배제시켰다, 구축했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끼어 팔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종된 상품, 그러니까 주된 상품 말고 종된 상품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종된 상품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종된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해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티가 끼어 팔기 하는 건데 카카오티가 시장에서 현재 92.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한 8%가 안 되는 경쟁 사업자들이 있으니까 이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일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수료 50% 할인해 준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수수료 50% 할인해 준 거는 왜 할인해 줬습니까? 결국은 타 플랫폼, 여기서는 이제 그 주차 플랫폼들을 갖다가 배제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것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규제의 대상이 되고요. 페이퍼 14페이지 등에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규제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유럽 조약 102조에 따라서 TFEU에서 유럽 기능조약이죠. 기능조약 또는 뭐 이걸 유럽 경쟁조약이라고 합니다만은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규제하는데요. 우리하고 조금 틀려요. 용어가. 우리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규제하는데 일본에서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규제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일본에서는 대소비자 우월적 지위 남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관련된 우월적 지위 남용의 경우에는 그 경쟁 제한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심사하지 않고 바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런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우리나라 포스코 판결에 의해서 사실상 거의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요. 시장에서 경쟁 제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독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거나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제할 수 없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외에도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 처우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택시의 수급 불제도, 지역이나 시간대별로 택시가 많이 필요한 시간대들이 있잖아요. 이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콜택시들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알고리즘이 정상적이다라고 카카오는 주장했지만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쭉 봤더니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하나가 적어도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알고리즘 그 자체는 영업비밀이니까 오픈을 안 하더라도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는 체계 같은 거, 어떤 걸 중심을 줘가지고 평가했다라고 하는 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보니까 예상 도착 시간을 중심으로 점수를 배정했는데 점수 배정과 관련해서 기사들에게 평점을 줍니다. 이 평점은 소비자들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도 평점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주관적으로 과도한 갑질을 요구하면서 안 들어주면 서비스로 분만도 줄 거죠? 안 주면 2분 같은 1분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평점을 안 주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찾아봤더니 이렇게 쓰는 말이 아주 있어서 평가가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기반한 차별은 폭력이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택시 플랫폼과 관련돼서 아까도 우리 사례 말씀하실 때 수수료가 인상됐다는 얘기했고 수수료를 갖다가 좀 조정하면서 그렇게 하면 잘 해결될 것 같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수수료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수수료와 관련돼서 택시 기사분들에게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혜근 위원장님, 김대중 부위원장님이 아까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인천에 이음택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음택시 플랫폼 같은 이른바 공공 플랫폼이 사기업의 플랫폼이 경쟁할 수 없을 때 공공 플랫폼이 이 대안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의 플랫폼은 부산 플랫폼의 약 40%대의 가입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활성화를 해서 이 거대 대기업이 갖고 있는
플랫폼의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대안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이제 이 플랫폼 하면은 지금 인천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부분만 얘기가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90% 이상 콜을 독점해갖고 출석을 하다 보니까 타겟가 카카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말고도 OT, 온다, 반반택시 여러 가지 있고 또 인천에는 럭키세븐콜, 인천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이 독점이 되기까지는 사실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 카카오가 이 콜 서비스를 추진할 때 자기네들은 이 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지 않겠다. 대신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하지 택시한테 그런 어떤 수익 창출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유사는 이제 다 무료로 했었죠. 근데 기존 콜들은 유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대기업이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소기업들이 유료로 하는 부분이 콜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무료로 한 5, 6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점이 된 과정이 됐고요. 독점을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폐해가 나타나는 부분이 모든 조건이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고 본인들이 정해가지고 따라오면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고 이런 어떤 상황이 전해지다 보니까 각종 수수료라든가 모든 제도 이런 어떤 배차 관계 이런 부분도 한 번 택시 업계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독점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 택시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천에서 운영하는 럭키세븐콜이라든가 인천콜을 통해 갖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대기업한테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고 또 90% 이상 독점이 된 상황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런 판단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기업의 독점은 정부가 개입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 부분을 경쟁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응 택시 이 부분으로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틀을 잡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응 택시, 이응 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지원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우리 인천에 인천 브랜드 택시라고 해가지고 인천콜이 맨 처음에 발달이 됐을 때 사실 인천시에서 많은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의 주민센터 회의 자료에까지도 인천 브랜드 택시콜을 홍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 정부 차원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카카오하고 최선도 경쟁 체제가 돼가지고 카카오도 택시 사업자들하고 같이 콜 조건을 협의 정도는 해가지고 서로가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있는데 본인들은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 현장의 우리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맹 택시하고 일반 택시하고 서가지고 콜을 부르면은 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 택시가 오거든요. 그 부분이 확인돼가지고 고발이 된 상황인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고리즘에 어떤 의해서 돌아가는 거다.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알고리즘 자체가 불공정입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불공정인데 알고리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공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공정거래에서 좀 판단이 잘 됐으면 하는 어떤 사항이 있고요. 지금 이응콜이 대안으로 지금 인천시가 좀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런 부분이 지금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응카드 캐시백을 주는 부분은 이응카드 앱으로 콜을 불렀을 때 지금 뭐 10%뭐 캐시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뭐 상향 조정해갖고 한 15%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그 코코나이도 지금 이 앱 결제 수수료가 지금 1.2%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 지금 카카오라든가 이런데 지금 그 수수료를 티머니가 정산해 주는데 지금 9%입니다. 0.9%.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코나이도 이런 어떤 그 결제 수수료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조정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한테 그 부담이 되지 않고 또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 또 캐시백이라는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만 카카오의 독점을 좀 막아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택시의 문제에 대해서 이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고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응 택시 콜이 진짜 카카오를 갖다 견제할 수 있는 콜로 거듭나올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제 국내 규제 현황을 보면 앞서 이제 발제에서 손정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EU라든지 미국 이런 데는 전부 이제 규제의 영역으로 규제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배달 수수료 한도 비용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긴 있지만 작년까지는 좀 추진하는 듯 하다가 현재는 조금 이제 그 추진이 좀 다소 미온적이고요. 현재는 이제 자율주의를 기조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제 민간 자율기구가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로는 정부가 약간의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팀을 이제 임시 조직에서 뭐 정비 조직이 온라인 플랫폼 정책가로 확대 개편을 하고 이제 회의에서도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약간의 방향 전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규제 현장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종속적 자영업의 영역인 가맹 분야의 자율규제 사례입니다. 과거 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엄청 많이 이제 기사로 이제 그 가맹 분야 이슈가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뭐 바르다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쌀까지 이제 본사로부터만 구입하게 하면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팔았었고요.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치즈 통일세가 문제가 되고 이제 뭐 그 광고 판촉비 유형으로 그리고 이제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피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서 가맹점주 단체를 이제 뭐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이제 가맹계약 해지도 이제 부당하게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연일 이제 뉴스를 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맹 본사들이 좀 압박을 받아서 이제 스스로 2018년도에 이제 그 상위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자정실천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자정실천안에는 이런 이제 가맹점주 단체를 이제 뭐 방해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지양을 하고 이제 가맹점주 단체 이제 구성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것도 좀 보장을 해주고 계약의 정속성도 좀 보장을 해주는 좀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의 이제 개선안을 내놓고 이제 본사로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제 좀 사회적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딱 그때 발표 이후 이례적이었고 올 초에 아마 그 당당치킨 이슈 때 치킨이 문제된 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이제 치킨 본사들이 그 해바라기 씨 같은 이제 기름 같은 걸 풍미를 취하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가 인상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터졌었는데 아마 이제 당시 자정 실천안의 내용들이 이제 법으로 들어가고 이제 가맹점주 단체와 가맹 본사 사이에서 좀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 업무 위반인데요. 가맹사업법 2002년에 처음 제정이 되었었는데 처음 제정된 당시에는 이런 분쟁 조정은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맹 점주와 본사 사이에는 좀 그런 정보의 격차라든지 기울어진 노동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조정에 대한 좀 신뢰성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공적인 영역인 공정거래 조정원으로 공적인 하나의 공정거래 조정원으로 업무를 이관을 하게 되고 현재는 이제 이 업무를 같은 공적 영역인 지자재로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분쟁 조정 업무가 조금 더 신속해지고 신뢰성도 확보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민간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이런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을 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사례입니다. 그다음 이제 플랫폼 자율규제 사례로 넘어가서 과거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배달의 민족과 그 요기요 간의 그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거대 독과점 플랫폼 등장이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당시 이제 배달의 민족도 상당히 좀 사회적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그런 압박과 조력을 받아서 이제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와 이제 배달의 민족과 상생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처음 체결한 상생협약이고 당시 문제되었던 이런 그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름 합리적인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하긴 했는데 당시 체결 당시 이제 수수료 문제라든지 리뷰 삭제 문제라든지 좀 자영업자들의 최고의 현안인 문제를 좀 살짝 뒤로 미룬 채 정기적인 협의체에서 이제 그건 논의하기로 좀 살짝 미뤘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기적이지 못하고 비정기적으로 만나고 이제 실질적인 내용의 진전은 전혀 없고 형식적인 회의만 반복하고 있어서 전혀 논의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라 이런 자율의 한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이제 그 쿠팡이츠 새우튀김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악성 이용자로 인해서 이제 쿠팡이츠에서 입점했던 그 김밥 업체 사장님이 이제 사망을 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분쟁의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는데 입점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그게 사회적 공론화가 되고 그런 계약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당한 약간 심사 청구도 저희가 이제 제기를 하면서 상당히 사회 문제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이츠도 이런 압력을 좀 받아서 이제 저희랑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악성 리뷰랑 불정 테러 등 이런 악성 이용자로 인한 피해 방지라는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이때도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 현안은 조금 뒤로 미룬 채 이제 당장의 문제만 조금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하고 뒤로 미뤘는데 현재는 이제 그때 당시 협약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전혀 이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니다. 네네. 네. 사실 이제 자율규제라는 게 사실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 시스템은 정보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간에는 사실 어른과 아이의 대화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체를 좀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기구의 장이 제대로 된 기구의 장이 만들어져야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플랫폼 기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담겨있는 그런 온라인 모바일 거래에 관한 공정한 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이런 제도적 보안 장치 내에서 자율적 협의가 확산이 되고 이제 더불어 이제 그런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그 플랫폼 업체들의 좀 그런 플랫폼 업체들의 그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의 송진 팀장입니다. 저는 그 2022년도 진행했던 택시 플랫폼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결과의 내용에 앞서서 이 실태 조사의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 엄청난 도전의 일사입니다. 중앙정부도 아닌데 왜 지방에서 이런 거 하냐? 뭐 해결도 못할 거면서 왜 이런 거 실태 조사하냐? 안 되는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항을 많이 부딪혔지만 전 개인택시 조합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하나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견적 행정을 해서 법 개정 없이도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였지만 시도하게 됐고요. 저는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혁신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제자이신 손영환 교수님께서 혁신인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부분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의 고민이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시장을 더 키웠거나 아니면 거기 참여자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 택시 이용량이 늘었느냐, 이 플랫폼이 그걸 시장을 키웠느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그리고 소비자는 행복해졌느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고민들, 저희 실태 조사를 하는데 저희 센터에 전화 100통이 왔습니다. 정말 전화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한 번 전화를 하면 1시간씩 통화를 할 정도로 이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되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좀 담아내는 과정들이 좀 만만치 않았지만 이 혁신이라고 숨어있는 이 플랫폼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 혁신이라 할지라도 양보해서 혁신이라 할지라도 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것이 크게 문제고요. 특히 또 데이터의 독점 문제, 또 알고리즘의 투명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 더 이상 혁신으로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어떤 종속의 개념을요, 그 자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카오티 블루 관행 택시 당신이 계약했잖아요. 프랜차이즈 계약 당신이 했잖아요. 당신이 선택해놓고 왜 문제 제기하느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재의 종속성은 그런 종속이 아닙니다. 자율과 종속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문제 제기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맞다. 자, 조사 결과로 들어가기 전에요. 조사 결과에서 한결같이 가리키는 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공정하지 않다. 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매출을 일으켰는데도 그 배외 영업에 대한 수수료를 매기느냐? 공정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요. 자, 호출 수수료와 칫솔 수수료 너희들이 3,000원, 4,000원 받는데 왜 우리한테는 똑같이 600원만 주느냐? 그리고 정산서를 철저하게 세분화해서 주지 않느냐? 공정하지 않다. 또 투명하지 않다. 대부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 그리고 거래 조건을 왜 처음에는 무료로 해놓고 끊임없이 더 나은 서비스라는 이유로 유료로 하고 수수료를 떼가는 거래 조건을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구조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자료를 좀 짧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희 센서에 진행한 것은 1063케이스를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카카오티가 대상이 되는데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감액, 여기 20%를 가져가서 15%를 돌려주는 기형적인 구조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멤버십은 39,000원을 끊임없이 내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무료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표본을 나눠서 저희들이 좀 진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프랜차이즈 가맹 택시 같은 경우는 주로 40대 좀 연령이 어린, 나이가 좀 어린 쪽에서 선택을 하고, 그러나 무료나 멤버십 쪽은 좀 고령층, 이미 이제 소비자의 타겟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굳이 블루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인천의 정확한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가맹 택시 그 62페이지 보시면요, 그 전수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에 오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맹 택시가 한 30% 정도 됩니다. 자, 이분들이 약 3.3%만 계산을 해도요, 우리 14,500대의 인천 택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500대 정도를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3% 한 달에 나가는 돈이 6억입니다. 이분들이 택시 매출 400에서 500 잡았을 때 6억 정도 여유치 생기고요. 그다음 유료 매물이 39,000원짜리가 25%면 3,750대 정도 됩니다. 1억 5천 정도 빠졌다. 그리고 소비자요. 소비자 지금 이응택시 얘기도 있지만 제일 콜 많이 잡았을 때 22만 콜수가 잡혔습니다. 이응택시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100만 콜 이상이 불러지는 거예요. 자, 한 명당 100원씩만 냈다. 한 달에. 그 돈이 벌써 1억에 가깝습니다. 그럼 한 달에 여기 유출로 일어나는 게 거칠게 잡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에 한 달에 8억 4천, 1년이면 100억 정도 가는 거고요. 이건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냥 이 데이터로 저희가 추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가맹택시에서는 이제 제일 문제가 그 64페이지 보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다니다가 고객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출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 이건 불합리하다. 플랫폼을 아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왜 20%를 가져가서 15% 다시 되돌려주느냐. 이건 회계를 어떤 장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시점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이 공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어떤 투명성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멤버십도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택시나 이제 멤버십은 카카오티 블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콜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그쪽에서 가입할 때는 차별이 없다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 알고리즘 문제는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인천 이응택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잘 모른다. 소비자도 모르고 그 다음에 택시 기사들도 가입 안 했다. 제가 택시 이거 조사한 50번 이상 봤습니다. 그리고 50번 이상 질문했습니다. 그 택시 기사들 정말 좋다 이런 분도 있고 난 모른다 이런 분도 있고 소비자들도 모른다. 이 캐시백이 주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캐시백의 문제가 잘 연동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도 개선하면 어떻게 될 거냐. 70페이지. 각 주체가 좀 분담을 해보자.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좀 빨리 좀 통과해서 거칠게라도 방금왕이라도 만들어보자. 그럼 국회가 할 일. 그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조금 역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은 어떻게 하냐. 공정거리 위해서 규제를 좀 강화해보자. 이미 지금 신고 들어가 있는 거 빨리 판단해달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럼 지역은 뭐 하냐. 지역은 이응택시나 이런 것들, 지역 플랫폼 좀 활성화해보는 노력들 좀 해보자. 우리가 이기자는 거 아니다. 적어도 독점률을 좀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에 협상력을 좀 강화해보자. 택시 조합, 노동조합도 조합되시지만 그 택시 조합도 있으시고요. 협상 테이블이 일어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당신들끼리 알아서 자율규제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제도의 틀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 나머지 이제 7층 인터뷰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점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약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맹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안 줍니다. 계약서라고 가져가고 그리고 주려고 해도 무서워합니다. 학교에서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누구한테 보여줄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분쟁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일 없어졌는데 이런 거대 플랫폼 그리고 세계를 제한한다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계약서는 정확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바뀌면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불공정성, 이공개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았고 이런 것들이 공개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의회, 지방의 역할을 쭉 말씀드렸고 당사자 차원의 노력은 이제
지금 이 지자체 안에 있는 택시 플랫폼들을 좀 차별화해보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용준 기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차 똑같다. 이게 막 200개 있어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만의 또 어떤 것들을 좀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고민은 그겁니다. 자, 효율적이고 편하니까 카카오티가 카카오 플랫폼이 다 가져야 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대형마트가 다 하면 됩니다. 일반 이런 뭐 로드샵들, 소상공인들 다 필요 없는 것이죠. 효율성을 따진다면 효율성 이상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플랫폼 공학이 되는 과정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카카오를 전복시키겠다가 아니고요. 지역에서는 이런 활동을 통해 점유율을 낮춰가고 이런 노력들이 확산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노력은 의미가 있고 카카오는 더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시장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진 배경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카카오 등의 이제 대기업 플랫폼 진출 확대와 어울러서 이제 택시 가맹 수수료가 좀 과다하고 호출 수수료도 유료화돼서 이제 택시업계 분들이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었고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업계를 떠나는 이제 기사분들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 공공 택시 플랫폼의 요구가 이제 강해지고 그럼 이 공공 택시 플랫폼을 어떻게 인천시에서 운영할 거냐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 화폐를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 이제 예전에 10% 지금 이제 5에서 10% 정도의 경제적인 캐시백을 제공을 하는데 이거와 연계하면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어떤 앱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역화폐 플랫폼과 연계해서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처음 택시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저희가 콜 비용이나 기타 수수료는 없애고 결제 수수료를 한 1.2에서 1.4% 정도만 이 운영 대행사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택시 호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 도입을 해서 열심히 저희 입장에서는 택시 기사분들 가입을 좀 유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인센티브 드림하면서 근데 이게 부산에서 사실 똑같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백택시라서 똑같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저조합니다. 이 이유를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는 공공에서 좀 주도해가지고 택시 플랫폼 어떻게 보면 관주도로에서 도입을 했어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택시 업계, 그 택시 조합이라든지 그쪽에서 먼저 어쨌든 수요를 말씀해 주셔서 운영대행사 측이랑 협약도 맺고 오히려 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역화폐 플랫폼에 이제 얹어지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바텀업이 탑다운 방식보다 훨씬 더 택시 이런 업계 분들의 수요를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지금이라도 좀 바텀업 측면에서 오늘 택시 조합 이사장님도 오셨지만 아까 이제 협의체 말씀도 하셨는데 같이 해서 한 번 더 올려볼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2페이지 보시면 이제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이제 초에 도입하고 올 한 상반기 정도까지 이제 확 붐업이 좀 됐었어요. 이제 대행사 쪽에서 어떤 프로모션도 좀 많이 도입하고 호출 건수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확 늘어났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인센티브가 이제 하반기에 좀 끝나고 그리고 저희 지역화폐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문제로 인해서 캐시백을 10%에서 이제 5%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지금 이음택시도 좀 많이 사실 상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거를 봉합시킬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개선 사항도 저희가 이제 대행사 쪽이랑 저희가 완전 자세하게는 몰라서 대행사 쪽을 통해서 사실 좀 받아본 개선 사항들입니다.
당연히 택시 종사자 측면에서 기사 모집 확대 그리고 뭐 어떤 그레이드 제도 도입을 통해서 기사분들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기사 앱의 편의 기능 아까 그 앱 기능 그 개인 택시 기사분께서 좀 미흡한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능들 개선할 필요 있겠다 이런 부분. 그 시민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콜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기사분들도 그 기사 모집도 확대가 돼야겠지만 이 이음 콜을 조금 그 키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시민분들이 이제 사실 오프라인 결제를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오프라인 결제를 도입을 하지 않은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택시 조합이랑도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 이 오프라인 결제를 지금 이음 택시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카카오로 이제 콜만 부르고 이제 이음 택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어쨌든 그 결제 수수료나 수익이 다 카카오 쪽으로 다 넘어가서 오히려 지금 이음 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제 요구가 있어서 이건 아직 좀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업체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다시 한번 좀 프로모션 제공을 해서 기사분들 모집을 좀 늘리고 시민분들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아까 이제 그 캐시백 이제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연계 서비스 이런 택시나 저희가 사실 택시 말고도 배달도 운영하고 있고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시백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좀 지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음 택시에는 사실 콜비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조금 외진데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승객이 콜을 하면은 어쨌든 그 콜비가 좀 오히려 있어서 그 기사분들한테 돌아가야 그 택시가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쪽으로 기사분들이 많이 안 가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해서 도입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간단히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 트윗 블루든 4만 원짜리 요금제든 기형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시장 경제로서 역할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시는 2km 이상은 콜을 못 밟게 해야 되는데 요금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소비자가 간단하게 상황에 맞게 올리게 해서 공단 외진 곳이나 골목 등에서 부르는 콜들 밖에 끄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3km에서 4km를 연결시켜줘도 됩니다. 택시는 구조적으로 2km 이상 콜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단 외진데 같은 데서 콜을 부를 때는 본인이 콜 불러보고서 안 잡히면은 2,000원이고 이렇게 올리면은 3km, 4km 콜이 딱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소비자도 택시기사도 손해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T 블루로 나오는 것도 4만 원짜리 요금제도 기형화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참 그런 과정에서 운전을 방해하고 다른 콜을 못 잡게 하는 도구로 대란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콜이 쏟아지면은 주목돼서 쏟아지면은 일을 못 해요. 우리가 위험하고요. 이게 좀 조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택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문제점 해결 방안 몇 개 적어봤습니다. 1. 기사 콜에 콜거리 몇백 미터씩 써있는 글자가 흰색의 흰 글씨 안 보입니다. 요거 절대 시급합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2번, 내리가 콜 부를 때 승객과 목적지 주소가 신지소로 됩니다. 대안, 우편이나 택배 등 대부분 신지소가 유리하나 택시 시장에서는
주안 1동, 주안 7동 이런 식으로 구주소가 반드시 유리합니다. 3번 출발지 주안 1동 200번지 밑에 가로 열고 사람병원 건너 가로 닫고 이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번 이음콜 떴을 때 콜 수락 화면과 콜 취소 버튼만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예 콜을 꺼놓고 다니는 경우가 십상입니다. 대안 콜 멈춤 기능 만들어 주시고 콜 멈춤 누르면 콜이 현재 앱 밑으로 다운되게 해줘야 합니다. 5번 콜이 안 잡히는 특수한 요일, 시간대, 방향, 지역, 기후일 때 또는 손님이 아주 바쁠 때 콜 안 잡으면 고객도 기사도 불편합니다. 대안 시장 경제 원리 도입해서 손님이 선택적으로 2,000원, 3,000원 콜비 내게 하면 나름 템세 시장으로서 점유율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6번 카카오홀딩이 물량으로 콜을 쏟아내기 때문에 콜 개수가 영세한 이음콜 등은 간만에 콜이 나와도 0.1초도 못 버티고 독점 콜이 밀어냅니다. 대안 법을 바꾸든지 기술을 구현해서라든지 콜 화면 2초는 버텨줘야 합니다. 7번 시 경계를 이웃하고 있는 경우 택시들이 서로 간의 시위의 콜을 안 잡습니다. 자유로운 왕래를 방해하게 되죠. 대안 시의 콜 예약 기능을 넣으면 틈새 시장 일정 부분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번 인천콜 등 전화로 콜을 부르는 계층 또는 휴대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상을 위한 콜이 없습니다. 대안 이 기능을 넣어주시면 틈새 시장을 역시 공략 가능할 것입니다. 9번 콜을 잡으면 내비 안내가 되면서 30km, 50km 구간에서 몇백 미터씩 하루 종일 띵띵거립니다. 손님의 앞에서 안전띠 안매도 그 띵띵거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전체 기사들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난폭해집니다. 법대로 다니면 임금 반도 못 챙기는 그런 현실이 존재하지요. 대안 일반인들 대상은 내비를 가끔 이용하니까 이용할 수 있으나 택시에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10번 요새 택시 잡기가 힘드니까 택시가 많이 다니는 길에서도 일단은 콜을 부르고 봅니다. 손님들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문제가 아니라 택시 기사는 손님이 손을 들어도 그걸 마다하고 거기를 가고 있는데 1분 안에 취소를 시키면 괜찮은데 1분 이후에까지 콜이 유지가 되면서 택시가 먼저 오면 택시를 먼저 잡고 콜이 먼저 오면 콜을 잡고 가요. 이게 하루에 한두 건씩은 꼭 있어요. 이거 아주 사기 떨어지고 환장합니다.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이 기능 콜이 너무 지금 활성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콜 손님한테 벌점을 주든가 기사한테도 잘못했던 경우에 벌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 이후에 콜 취소할 때는 확실히 취소하시겠습니까? 취소 수수료 3,000원 듣습니다. 확인하게 누르면 되는 기능인데 이거 앞으로는 반드시 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에 200개, 300개에 달하는 콜시장 플랫폼 사업자들이 확실한 대안이 없어 모든 같은 운영체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최적화되고 전문성이 있는 택시 플랫폼이 곧 생길 것이라 믿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자격으로 왔고요. 조현미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택시를 많이 타는데요. 카카오 택시를 많이 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EM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확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카카오 택시는 카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후불로 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로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택시 비용은 교통비용, 사업자 비용이 처리가 됩니다. EM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카카오 택시를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음 택시의 경우에는 이음 어플에 들어가서 이음 택시를 눌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택시의 경우에는 어플이 아예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편의성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 편인데요. 그 택시 아저씨들이 카카오 가맹을 했을 때 2년이 된다는 걸 모르고 가맹을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 되는 동안 그 가맹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의복이나 래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는 것도 좀 놀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이음택시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했을 때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카카오의 경우에도 택시 1분 이후에 취소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거든요. 물어봤을 때 택시기사님들은 그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콜을 불렀을 때 생기는 그 수수료에 대해서 발생이 이미 되고 있다면 카카오에서도 되고 있다면 이음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택시기사님들이 받을 수 있다면 이음 택시가 훨씬 더 좀 더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택시가 처음에 무료일 때는 블루하고 일반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블루와 일반의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뭐 위생적이라든지 혹은 충전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요즘에는 블루를 타면은 제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봐야 합니다. 그 조수석 뒤쪽에 헤드레스트 뒤에 태블릿이 달려 있어서 카카오 TV 광고가 나오고 카카오 TV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카카오 택시는 택시 기사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광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돈을 내고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왜 그런 광고를 내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를 탈 때 저는 장거리를 갈 때 일반을 많이 잡는데요. 카카오 택시 블루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거리의 경우에는 일반 택시 그러니까 가맹을 하지 않은 택시 기사님들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루를 사용을 하고요. 장거리의 경우에는 일반 택시 기사님들이 장거리를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 택시를 잡기 때문에 그 택시들이 잘 잡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 그 알고리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 조사는 사실 기업의 비밀이기도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탔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어려움, 택시 기사님들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휴대폰 화면에 메인이 늘 카카오 택시입니다. OT는 아래에서 상단에서 위로 갑자기 팝업이 한번 뜨고 사라져요. 이음 택시는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근데 메인이 되는 플랫폼이 카카오 택시고 팝업으로 뜨는 것들이 이런 다른 어플들이라면 그것들이 좀 더 오래 머물러줘야 된다는 택시기사님의 아까 그 의견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게 가시성이 있다던가 혹은 휴대폰 내에서 그 화면 분할을 통해가지고 어플을 두세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이런 편의성이 UI로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어플들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음 택시를 계속 켜놓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켜놓더라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전에 택시를 탈 때 택시기사님한테 이음 택시 잘 안 잡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음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게 아니라 다들 카카오를 쓰기 때문에 이음 택시가 안 잡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돼서 이음 택시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기 동안에 택시 수익보다 배달 수익이 높아서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제 남편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저는 비가 많이 와서 지하철이 뭐 끊겨 있을 때 그리고 12시 넘어서 지하철이 끊기면 그때는 택시를 아예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천으로 넘어오거나 경기도로 넘어오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음 택시가 외부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사님들에게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택시와 기존 택시들이 이제 기름을 이용하는 이런 택시들이 사실 수익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아이오닉을 탔을 때 기사님들은 택시 할만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뭐 일반 소나타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자분들하고 또 플로어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풍성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프로에서 우리 인천 대표 소비자분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들어보니까 카카오 블루에서 원하지 않은 광고들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소비자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비자가 안락하게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런 걸 방해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 정보의 관리, 정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개인정보라고 해서 내 정보를 내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에 대해서 접근이나 접속 안 돼야 될 권리도 소비자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나는데요. 그 앱을 우리가 이인카드 앱으로 들어가고 택시를 부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따로 AIM 택시 앱을 하나 만들어갖고 그걸 연동시킬 수 있는, 걸로 들어가서도 걸로 갈 수도 있지. 이인카드 앱으로 같이 연동되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계속 얘기 나오지만 그 카카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앱 사용이 편리하게 하고 눈에 탁 띄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개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는 이제 이용카드 팀이다 보니까 이용카드를 통해서 택시 호출을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하고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용 택시하고 이용카드 앱하고 연결 불러주면 코를 불러보면 거기 같이 연결되는 시스템 만들면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이게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우리 성우님. 플랫폼과의 전쟁, 또 플랫폼과의 어떤 조율의 과정, 이거 앞으로 한 10년, 20년 가야 되고, 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도 계속 근력을 쌓아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대응하는 노력들이 의미 없지 않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카드3 운동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삼성카드 앞에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해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표도 만나자고 해도. 그러나 서울시에서 제로페이를 도입해서 수수료를 거의 0%로 낮춰버렸거든요. 그 사업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떠나서 이미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 수수료가 그 도입 움직임 때문에 선택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뭔가 운동을 하면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패배감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일단 하면 됩니다. 그럼 다른 지역이 이걸 벤치마킹하게 되고, 이런 노력들이 전파되면 실제로 그 거대 기업도 움직일 수 있는 사례를 저는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보자. 그래서 만약 그게 캠페인이라면 희망을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이미 열패감에 빠져서 되겠어 이런 걸로는 못 이긴다. 그래서 조금 더 이번 우리들의 노력이 이 사회에 더 많은 경제 주체들이 지금의 상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기록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규제를 도입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이냐 민간이냐 했을 때는 민간의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라는 신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적인 게 이제 시장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나타나는 독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플랫폼이 발달이 되면서 거기에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몰리는데 그 많은 공급자 수요자들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그거는 참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경우는 어느 정도 제도적인 개입과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이 택시 플랫폼 거래 시스템 개선 방안 이 토론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손영환 교수님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 플로어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